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주로 제가 생산 국가에 나가보면 많은 그 커피 리더분들 또는 커피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 한국의 커피 문화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어제도 저희 그 스피커 분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중에 마크라는 분께서 또 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커피 같은 경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러한 면목에서 모든 것과 인문학적으로 관계성을 갖고 있는데요. 한국의 커피 시장을 이해하려면 우선 한국에 어떻게 역사적으로 커피가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커피는 1896년 커피 애호가인 고종 황제가 처음 마셨다라는 자료가 있죠. 실질적인 자료에서는 그 자료가 아닌 선교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궁에서 의료관으로 있었던 분들도 이미 음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일반인이 아닌 황제가 마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커피라는 것은 저희가 마시고 있는 모든 음료 중에 어느 등급의 수준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예제입니다. 두 번째로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이 당시는 저희 나라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예요, 사회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호텔 그리고 근대적인 다방이 후담이라는 곳이 종로 3가 지금 현 종로 3가 근처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1950년대 이때 또한 저희 나라에는 6.25라는 굉장히 시련의 아픔을 겪고 있었던 때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6.25가 벌어지면서 일어나면서 미국에 있는 주한 미군들이 저희 나라에 들어와서 도와주고 그 당시에 미군들의 PX에서 인스턴트 커피가 소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60년 다방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 당시에 음악다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음악다방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모임의 장소 또는 음악을 듣기 위한 장소 또는 지식인들이 와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1970년대 이 당시에 맥스웰 하우스와 커피 믹스라는 인스턴트 커피, 저희 나라에 집중적으로 인스턴트 커피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1999년 이대 근처에서 커피 전문점, 미국에서 처음으로 스타벅스라는 내 집의 분위기와 같은, 내 집같이 편안한 분위기의 그런 인테리어를 가진 커피숍이 생기게 됐습니다. 2000년도 우리나라에 이 당시부터 이제 테이크아웃이라는 커피 전문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는 뭐 스타벅스 또는 커피빈 또는 파스쿠치, 할리스 뭐 이런 식의 유럽의 커피 문화 그리고 미국의 커피 문화들이 다각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2006년 커피의 대중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 나라에서 가장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커피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2007년도부터 다양한 미디어에서 어떠한 TV나 어떤 영화관에서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그때 신종 직업 바리스타라든가 또는 로스터라는 신종 직업을 소개하면서 많은 다양성, 대중성을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한국 커피 시장이 그럼 어떻게, 왜, 어떤 영향으로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의 영향이에요. 대부분의 그 영화나 드라마 작가들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핫한 또는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을 찾아서 그거를 글로 표현을 하고 시나리오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는 커피하우스 이런 식의 드라마가 소개가 되는데요. 이 드라마 과정에서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리스타라는
직업, 그리고 그 드라마 안에서 저희가 핸드드립이라는 것을 소개가 되었고, 그러면서 콩을 볶는, 즉 생두, 커피의 생두가 사람들은, 제가 몇 해 전에 강릉 커피 축제에 갔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커피를 딱 보시더니 커피가 원래 브라운 컬러로 나오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커피에 대한 인식이 아직 생두에 대한 소개가 많이 되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이런 TV를 보면서 생두의 컬러가 그린 컬러라는 그런 식의 이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로스팅을 하면서 브라운 컬러로 변했구나, 또 그거를 이제 손으로 내리면서 아, 저게 핸드드립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영화 가비, 고종 황제가 마셨던 그런 영화를 보면서 아, 황제가 이런 식으로 핸드드립을 마셨고 어떤 웨이브를 타고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큐멘터리에서도 많은 소개가 되었는데요. 커피에 관한 모든 것, 한국 커피 기행, 세 잔의 커피, 커피를 빚는 사람들, 바리스타 등 드라마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어떤 다큐멘터리식으로 소개가 되어지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산지도 구경할 수 있게 되고, 커피는 어느 나무에서 이렇게 나게 되고 무슨 컬러로 변해서 체리를 따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제 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인터넷의 영향인데요. 예전에는 인터넷 하면 보통 대학 기관이라든가 또는 회사 또는 어떤 이메일 보내기 위한 그런 그 연구기관에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됐는데, 1992년 이후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모자이크화 되면서 아이콘 시스템으로 바뀌게 됐어요. 아이콘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주부들 또는 고등학생이라든가 이제 어린 학생들도 손쉽게 인터넷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요소들이 우리나라의 그 커피의 홈페이지라든가 커뮤니티, 블로그 이런 것을 접근하면서 그들이 손쉽게 커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251개국 중에 한 109위 정도 되는 나라 국가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요. 그 사이즈 안에는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게 굉장히 활발하죠. 그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본인이 경험했던 어떤 커피의 경험들을 SNS를 통해서 올려놓고, 또는 누군가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본다거나,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이기 때문에 손쉽게 TV나 또는 핸드폰이나 또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쉽게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이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카페 문화의 영향인데요.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커피 문화와 미국의 커피 문화, 저희가 생각하면 뭘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면 어떠한 인테리어 컨셉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의 커피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면 꼭 일본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고, 또 다른 커피숍에 가보면 또 미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 또 다른 커피숍에 가면 유럽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디자인이 틀린 그런 문화들을 접하면서 이 사람들은 본인은 한국에 있지만 마치 내가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또는 미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다양한 인테리어 컨셉의 그런 체험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카페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카페 투어라는 그런 어떤 투어 프로그램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카페 투어는 그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커피 매니아들이 각 정말 좁은 면적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냥 손쉽게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제주도로 이런 식으로 손쉽게 투어를 하면서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달에 영국의 BBC에서 그 전 세계 교육열이 어느 나라가 제일 높은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국제 시험 성적을 베이스로 한 저희 나라가 당연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자체가 굉장히 높은 학구열과 교육열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런 교육열들은 다시 한국에 있는 그 바리스타 자격증 또는 미국의 큐그레이러 자격증 또 유럽에 있는 유럽 바리스타 자격증과 고스란히 연결 라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자격증을 땀으로써 사람들에게 내가 2단계가 끝났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2단계 끝났으니까 또 다른 로스터로 넘어가야지. 로스터 끝났으니까 다시 커퍼로 넘어가야지. 커퍼가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산지로 가야지. 산지에 가니까 이제 나는 퀄리티 컨트롤을 시작해야지 라는 방식대로 굉장히 교육에 대한 시스템 자체를 계속 옮겨가면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지향성, 어떤 나를 향한 열정 같은 것을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다음으로는 핸드드립이라는 게 일본에 의해서 한 10년 전인가요? 소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에 있는 고노라든가 UCC라든가 방문하시고 거기서 배운 이제 핸드드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그 동네마다 어떤 수업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동네에서 만들었던 수업들은 굉장히 핸드드립을 하면서 감성적인,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폴 오버 같은 경우는 약간의 통일성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을 하되 통일성을 갖고 하기 때문에 밑에 저울을 깔아줘요. 그래서 어느 바리스타가 하더라도 이 맛이 똑같이 나오게끔, 똑같은 양이 나오게끔, 그래서 같은 양에 같은 물을 부을 수 있게 저울을 깔아서 이렇게 서빙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핸드드립이라고 하면 어떠한 장인의 정신에 들어가죠. 근데 장인의 정신이 들어가면서 이제 본연의 어떤 메디테이션이라든가 기초적인 본인의 어떤 기술력들이 들어가는 걸로 전달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핸드드립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거품이 막 올라오면 이거는 굉장히 신선한 커피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신선한 커피를 가질 수 있을까? 자, 나는 방금 볶은 어떤 커피를 갖고 싶어. 이런 생각으로 로스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로스팅 방법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어떤 물리적, 화학적인 로스팅의 포인트를 찾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좀 더 로스터들이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생두입니다. 자, 그렇게 생두를 보면서 제가 처음에 예가체프라는 것을 받았어요. 처음에 저한테 주어진 예가체프 로스팅의 콩은 G4. 그래서 거의 이렇게 딱 보면 내추럴 프로세싱의 G4였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콩을 볶을 수 있지? 라고 싶을 정도로 생두의 어떤 퀄리티를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생두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트레이딩 하는 것을. 근데 생두 트레이딩 하게 된 원인이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는, 한국에는 이 정도의 퀄리티밖에 없을까라고 그 당시에는 연습생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좋은 콩을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생두를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다. 내가 좀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좋은 스페셜티 커피를 가지고 오자. 이런 생각에 저는 미국에 있는 카페 임풀츠와 협력 관계를 맺고 우리나라에 스페셜티 커피를 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거였고요. 그 맛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맛볼 수 없었던 그런 다양한 커피 생두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생두를 볶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 생두를 볶았는데 맛을 볼 줄 몰라요. 이제 생두는 볶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도 한국에서 이제 생두는 잘 볶았는데 이제 맛을 보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맛을 보고 평가하는 단계가 조금 아직 다 완벽하게 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맛을 보기 위해서 저는 큐그레이러라는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자, 큐그레이러라는 시험을 보면서 이 커피 맛은 어떨까? 이 인도네시아 커피는 이러이러한 맛을 갖고 있고, 에티오피아는 이러이러한 맛을 갖고 있고, 또는 브라질은 너티한 이런 맛을 갖고 있고, 각 대륙마다 틀린 맛을 갖고 있고, 각 종자마다 다른 맛이 있고, 많은 변수가 있지만 이제 그거의 맛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접근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접근성을 가지면서 좀 더 나은 스페셜티 커피를 사 와야겠구나, 한국에. 그러면서 산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학구열이 높고 핸드드립이라는 이런 매니아층이라든가 또는 학생들이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열정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한국 분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핸드드립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커피 문화 차이점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미국에 살고 또 한국에도 자주 오고 그러니까 동양의 커피와 서양의 커피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 우선 동양은 커피숍 오픈하는 시간이 조금 틀리죠. 자, 아시아 국가들은 커피를 마실 때 보통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십니다. 즉 디저트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 카페베네는 8시로 오픈이 나와 있는데 보통은 10시에서 한 11시 정도에 오픈을 하고 계시고요. 그거에 반해 미국에 있는 이제 인텔리젠시아라든가 어떤 그 스톰타운이라든가 이런 곳을 가면 새벽 6시에 오픈을 합니다. 자, 미국 사람들한테는 커피라는 음료는 어떤 럭셔리한 그런 음료가 아니고 디저트의 개념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게 웨이크업, 즉 부스터 역할을 하는 어떤 잠을 깨기 위한 수단이지 이거를 마심으로써 뭐 릴렉스하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집중적으로 마시는 그 목적성은 잠을 깨기 위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마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비해 한국 분들은 또는 아시아 국가들은 식사를 꼭 하시고 혹은 어떤 분들은 내가 속이 너무 쓰려가지고 이 커피를 밥 먹기 전에 절대 마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커피숍의 문화, 커피숍의 어떤 오픈 아워 자체가 미국 또는 아시아 국가는 틀립니다. 자, 플레이버 면적으로 볼 때요. 어떤 맛을 더 선호를 하는지. 자, 한국 같은 경우는 내추럴 프로세싱의 커피를 거부를 하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추럴 커피에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던 플레이버, 어떤 프루리한 맛이라든가 또는 어떤 플라워리한 그런 향미나 맛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내추럴 프로세싱이 잘못 프로세싱이 되면 오버 퍼먼티드가 되죠. 그러면서 서양인들, 특히 서양인들이라 하기보다는 인텔리젠시아라든가 미국의 메이저급 그 커피숍에서는 내추럴 프로세싱 커피를 절대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인텔리젠시아가 내추럴을 브라질에서 구매를 했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선호도는 내추럴 프로세싱을 선호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저희는 마케팅 전략을 또 하나 세울 수 있는데요. 자, 마케팅적으로 볼 때 미국 같은 그런 바이어들이 전량 워시드 쪽으로 구매를 원한다면 아시아 국가에서는 내추럴 프로세싱이라든가 하니 프로세싱으로 구매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의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한국 같은 경우나 그 아시아 국가들은 어떠한 몰트라든가 어떤 구수한 맛을 더 선호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가 해주는 음식들을 먹고 자라나죠.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그 향미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통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생활의 그런 스토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자,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엄마가 본인에게 해줬던 첫 번째로 먹었던 그런 음식들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음식들이 많아요. 뭐 달걀 맘마 해가지고 달걀하고 그냥 소이 소스, 간장하고 섞었다든가 그런 가장 심플한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가장 첫 번째로 먹었기 때문에 그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커피는 예전부터 근방에서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많은 물류를 수입을 하게 되고요. 그런 물류가 수입이 되면서 오는 과정에서 프레시한 커피보다는 약간 오래됐거나 커머셜 등급이거나 해서 좀 더 우디하고 좀 더 페이퍼리한 좀 올드크랍 같은 그런 느낌의 커피를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은 커피는 구수하고 단맛이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에서 구수하고 단맛은 아니지만 구수하고 어떤 구수한 면적으로 볼 때는 로부스타라든가 또는 커머셜이라든가 또는 오래된 콩들이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한국 사람들이 어떤 무역에 의해서 지난날 처음 마셔봤던 그런 음료가 그런 인상의 몰트 계열이라든가 구수하다거나 좀 약간 우디하다거나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반인들이 선호한 맛은 구수한 단맛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에 반해 서양인들은 아직까지 이탈리아 분들 같은 경우는 로부스타를 적어도 30%를 블렌딩에 섞죠. 일리 커피라든가 라바짜라든가 자, 그런 분들은 이제 30% 미니멈 30%를 다 블렌딩 디자인에 넣습니다. 예전에 독일에 있는 그 로스터 메스터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왕실에 다 납품을 하고 블렌딩을 다 본인 거를 하셔서 로스팅해서 납품하시는 분이었어요. 자, 그분께서 아라비카 100%를 사용해서 블렌딩 디자인을 한 걸 가지고 카페에 납품을 했더니 자, 이태리 분들은 전혀 선호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태리 분들도 처음에 마셨던 게 로부스타하고 블렌딩을 시작했던 커피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약간 비럴 테이스트 그런 테이스트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아시아 마켓이 어떠한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 어떤 지금 상황에 도달했는지 이것을 분석해야지 저희가 어떻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즉 한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류라는 것은 어떠한 한국의 명품적인 이미지를 그 외국에 어떤 포장을 잘 해서 문화적으로 이제 역할이 이제 한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1996년 중국에서 한국을 지칭해서 신종어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한류. 자, 한류의 영향은 굉장히 일본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일본뿐만 아니라 제가 예멘을 2월 달에 갔다 왔는데 지난 2월에 예멘에서 저희 학생이 웨딩을 한다고 그래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갑자기 이제 인게이지먼트 파리 보통 결혼하기 전에 인게이지먼트 파리를 하면서 이제 갔더니 DJ가 음악을 틀어주는데 그 당시 나온 음악이 오빠 강남 스타일의 음악이 나왔어요. 저는 여기는 이슬람 문화권이고 도무지 한국의 문화가 여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중에 하나였고,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갔을 때 에티오피아에도 마찬가지로 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처럼 한류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미국에서는 골프, 뽀로로라는 아이들의 시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화장품, 이러한 모든 아이템들이 한류의 영향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커피라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게 아니죠. 자, 커피에 상관관계가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제 드라마를 아까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은 커피는 저런 거구나, 한국의 커피숍은 저렇게 생겼구나, 드라마를 통해서 그들이 한국의 그런 커피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또한 2002년도에 일본에서 소개됐던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겨울연가의 남자 주인공으로 이제 나오신 배용준 씨도 작년 10월 달에 큐그레이러를 이제 취득하셨는데, 그만큼 연예인들한테도 굉장히 커피라는 아이템은 그런 어떠한 문화적으로 굉장히 근접성을 갖고 있고 음악적으로 근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커피계에 이제 입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또한 한류의 영향을 타고 많은 아시아 국가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마케팅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세대 선호 문화 변화. 지난달이었나요? 제가 중국의 복주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이곳은 전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장소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장소에 망커피와 스타벅스 커피가 마주보고 있었는데요. 쭉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이 어떤 메뉴를 시켰을까 한 바퀴 돌면서, 아직까지는 어떤 더운 지역이라 아직까지는 음료수가 커피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혹가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아니면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많은 차를 마시던 문화의 사람들이 신세대를 거쳐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이제는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그 인구는 저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급진적으로 상승세를 지금 띠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커피 전문 인력을 통한 커피 수업 진행. 한국에 많은 인재들이 있죠. 저희 나라는 굉장히 인재가 많은 나라예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한국의 커피 문화가 그렇게 빨리 발전하게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내추럴 소스가 천연 자원 자체가 전혀 없는 나라이다.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브레인이다. IT 사업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자동차라든가 머리를 써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또는 어떤 기술력, 빵을 만든다거나 커피를 뽑는다거나 또는 로스팅을 한다거나 또는 생두를 구매를 한다거나 어떤 라떼아트 기술은 그야말로 전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 인력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굉장히 지금 선두하고 있는 나라이고요. 그것들을 아시아 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은 러브콜로 한국 사람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국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을 통한 마케팅.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예요. 지적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는 큐그레이러 숫자가 1000명이 넘고 있고 또 바리스타의 숫자도 어마어마하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외국 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었어요. 특히 생산국가에서는 1000명이라고 있는 그런 큐그레이더들을 다 산지로 불러서, 저희가 어떠한 기술력을 갖고 있냐면 컴퓨터에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분석 능력이라든가
또는 맛의 향미와 맛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적 능력들을 생산 국가에서 사용을 하시면, 같이 코업을 하시면 얼마나 더 나은 구체적이고 맛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생두가 나올 수 있을까. 또는 가끔 가다가 생산국가와 소비국가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쩔 때냐면 제가 이제 생산국가의 컨퍼런스에 들어가 봅니다. 그분들이 대부분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이어들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많이 토의를 하세요. 그리고 또 소비국가에 또 와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산국가에 가서 뭐 디렉트 트레이딩을 한다거나 어떻게 우리가 퀄리티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모자른 상태입니다. 한국 분들이 그 중간 역할, 특히 큐브레이러 분들이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셨고요. 컴퓨터 능력이라든가 맛을 보는 능력이라든가 엄청난 뛰어난 능력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생산국가에 제가 간다면, 혹은 생산국가의 사람들을 만든다면, 우리 이제부터 이런 프로젝트를 해보자. 너네가 어떠한 생산 시기에 한국에 있는 큐브레이러들을 초대를 해서 우리가 맛을 보고 소비국가로서 어떤 맛을 선호를 하는지 평가를 하고, 또 이러한 로스터의 모임과 함께 바이어와의 그 커넥션을 만들어주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또는 소비국가에 와서는 우리가 생산국가에 직접 못 가면 어떠한 로스터리 모임들을 좀 만들고, 각각의 한 팩을 사더라도 각각의 마이크로랏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랏에 있는 생두를 블렌딩하기 전에 우리가 각각의 그 옥션, 우리 나름대로의 옥션을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중간 역할에서 한국의 큐브레이터들이 하나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앞으로의 그런 생산국가의 소비국가,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큐브레이터들이 아시아 전역에 있는 어떤 마켓을 핸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벤치마케팅인데요. 가장 전 세계에서 중국은 3분의 1이라는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 중에서도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인구수보다 많습니다.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누가 커피를 마실까? 커피를 마실 이 사람도, 제가 상하이에 예전에 갔을 때 그 티 회사에, 차 만드는 회사에 가서 항상 제가 각각의 나라를 가면 대학을 나왔을 때 너의 수입은 얼마냐라고 항상 물어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여자분들은 그냥 격리 정도 됐나 봐요. 그래서 한 5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스타벅스에 갔는데 스타벅스의 가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5,000원, 6,000원, 7,000원 이런 식으로 높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50만 원을 받아서 저 커피숍에서 저런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5% 안에 드는,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인구수보다 많다라는 걸 알고 커피숍은 되겠구나. 그 상위 5% 그 숫자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데 아직까지 커피 문화에 활발하지 않은 중국에서는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나갔던, 제가 이제 중국을 타겟으로 한 것은 그만큼 인구량이 많기 때문이에요. 중국에서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나간 프랜차이즈가 많이 있죠. 할리스 커피라든가 아니면 투썸 플레이스, 또 주 커피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또 제가 벤치마케팅의 좋은 예로 망커피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굉장히 커피숍이 포화 상태예요. 더 이상 생겨나면은 이 지역에서는 하나가 생겨날 때마다 하나가 죽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한국에서만 하지 말고 아시아 국가로 저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좋은 예로 한국인 그 커피숍, 중국 안에서 한국인
한국인 사장님께서 이제 오픈하신 커피숍인 마은커피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이름을 지을 때 본인의 나라의 말로 바꿔서 불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은커피 굉장히 이름을 잘 지으셨어요. 그래서 마은커피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낭만의 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만이라는 그런 발음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이 불러도 만, 중국 사람이 불러도 만, 유럽 사람이 불러도 만, 미국 사람이 불러도 만, 그런 단일 발음을 갖고 있는 언어로 브랜드 네임을 한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전에는 중국에서 딱 아이 하나만 낳을 수 있었죠.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자녀 한 가족 1자녀였습니다. 한 가족 1자녀면요 굉장히 귀한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와 친해지냐면 옆집 사람들과 같은 또래의 아이들의 부모와 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외식 문화가 집에서 해먹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주로 밖에서 사 먹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밥을 먹고 나서 2차로 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자, 이 공간을 볼 때 제가 마은커피와 스타벅스 커피를 양 옆에 두고,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샹하이에. 옆에 두고 스타벅스에 한번 갔더니 혼자 앉는 자리가 있거나 아니면 2명 또는 3명, 4명까지 앉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다시 제가 마은커피로 가서 자리를 한번 쭉 봤습니다. 이곳은 들어갈 때 여기는 굉장히 럭셔리한 고위 간부급이 앉을 수 있는 다이닝룸, 여기는 키친룸, 이런 컨셉에 좀 더 구조적으로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을 공동적으로 가족들이 다 와서 앉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또 하나의 인상적인 인테리어 컨셉이었습니다. 마은커피에서 딱 많이 보이는 게 뭐였냐면 조명이었어요. 조명이었는데, 이런 조명들을 보면서 여성분들과 젊은 사람, 그리고 집에서 어떠한 황제 같은 대접을 못 받으신 분들이 이곳에 가면 굉장히 나는 대우를 받는구나 라는 것들을 인테리어 컨셉 또는 조명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커피인들과 신세대 부부 그리고 여성을 타겟으로 접근성으로 볼 때 인테리어 접근성, 소품 접근성에서 굉장히 좋았던 컨셉이었습니다. 또 하나 특이했던 점은 곰돌이를 사용을 하죠. 진동벨 대신에 손님들에게 곰돌이를 주고 곰돌이를 가져간 자리에 어떤 풀 서비스로 이제 커피를 갖다 주는데, 이거 하나 또한 그 어떤 디테일에 되게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지금 많은 미국인들이나 한국에서 날씨에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간 콘크리트라든가 어떤 쇠라든가 이런 소재의 인테리어 구상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은 편안한 분위기를 항상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더우니까 그런 컨셉이 다 맞아 떨어질 수가 있어요. LA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한국에서 또는 중국에서 너무 차가운 분위기로 철제와 어떤 콘크리트와 이런 디자인을 사용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편안함이 아니라 빨리 마시고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마은커피가 이렇게 지향했던 나무라든가 모든 테이블에 이제 나무 소재를 썼던 게 굉장히 그 벤치마케팅 할 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이드 메뉴인데요. 사이드 메뉴적으로 볼 때 테이블 단가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커피숍을 대충 자리를 몇 평 안에 하루에 1시간에 손님이 몇 명이 왔다가
경우 우리가 마진을 넘길 수 있는지, 브레이크 이븐을 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는데, 그때 계산할 때 그때 의자라든가 어떤 테이블 개수라든가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단지 저희가 커피가 너무 좋아서 스페셜티 커피만 하고 싶어서 커피만 판다, 다른 음료 없이 커피만 판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걸 제가 몸소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사이드 메뉴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자, 커피 외에 음료 그리고 사이드 메뉴를 개발함으로써 그 테이블 단가를 좀 더 올리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진 중국의 마켓. 중국 사람들은 보통 2명이 오면, 한국은 2명 커피 시키고 그냥 아주 배가 고프면 하나 사이드 메뉴를 시키는데, 중국 사람들은 1명, 2명 음료를 시키고 한 사이드 메뉴 3개 시키는, 즉 테이블 단가를 쭉 올려주는, 그 대신에 오래 앉아 있고 싶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소적으로는 크고 메뉴적으로 사이드 메뉴와 음료 메뉴를 잘 개발한 맘커피가 그 타겟팅을 되게 잘하고 메뉴 선택을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 특이한 점은 생산 국가나 저는 그 SEA나 CQI 쪽에서 이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국이 브레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으로 굉장히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어요. 지난 그 월드 커피 리서치에서 29개의 종자 개발을 하고 이것을 30개국에다가 이제 다 분배를 했던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작업들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냐면, 현재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전 세계에서 스페셜티 커피는 10%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총 생산량의 2% 정도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에서도 어제도 얘기하시고 오늘도 두 CEO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산지에서는, 그리고 어느 농장에서는 대체 고수익 농산물을 원해서 자꾸 그런 커피 나무의 뿌리를 뽑고 다른 농작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커피 수확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수확의 감소가 일어나면 아시아 국가에서 수요량은 쭉 늘어나고 있고 공급 체계에서 스페셜티 커피는 쭉 내려가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자, 그것에 밸런스를 맞추려면 저희도 2차적으로 대체 식물이라든가 대체 커피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커피 그런 박물관들이나 식물원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거를 생산을 해서 마실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계속 품종 개발은 하고 있고 어떠한 이게 살아날 수 있는지, 병충해에 강한지 실험적으로 지금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제 마시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체 발견 연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주식회사 메자이텍 리본커피라고 어느 박사님께서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월드 리서치 커피도 마찬가지로 암센타 쪽에서 지금 계속 종자를 개발하고 계세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세싱이 가능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디카페인 만드는 그런 프로세싱과 마찬가지로 물과 어떠한 효모 또는 다른 소스를 통해서 제2차적인 커피를 품질이 낮은 커피, 즉 커머셜 그레이드나 로부스타 그레이드의 커피를 가지고 다시 재발견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는 동시에 어느 분께서 이미 개발한 커피가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퀄리티 컨트롤 해드리고 어떤 로스터, 전문 로스터한테 맡겨서 이 디카페인 프로세싱 워러에 그런 같은 방법으로 거기에 인삼을 집어넣고 다른 방법으로 게르마늄을 집어넣었습니다.
자, 인상 커피, 중국 사람들이 꽤 좋아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그런 커피예요. 마케팅으로도 훌륭하고 가격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된다면 지금 저급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떠한 결점들을 다 빼버리고 그거를 제2차적으로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 기술력이 없다면 앞으로 생두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스페셜티 커피를 마실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어떤 커피 쪽에서 더 이상의 그런 바램은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바램은 좀 사라질 것 같은데요. 이런 훌륭한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인재성을 가지고 아시아 국가에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커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각 아시안 국가 또는 유럽이나 미국 국가와 굉장히 좋은 관계성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무비자인 나라도 많은데요. 이런 무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가서 좀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근접성을 더 갖고 있죠. 국가 간의 관계를 보면 중국과 우리나라의 이런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인력,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들 그리고 미디어의 힘 그리고 한류의 열풍을 통해서 커피 문화도 자연스럽게 아시아 국가에게 소개되고 많은 러브콜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